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 4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차례 이어진 집중 추궁에도 되돌아오는 말은 아니다, 모른다, 나는 무죄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요. 검찰에서 그동안 진술했던 걸 바꿔서 그렇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대통령이 탄핵돼서 구속 수감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미 사실 사형선고를 받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의미가 없는 거죠. 단지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죄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벗고 싶다.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일부 인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 감옥 앞에서까지 난 정치의 희생양이다 하며 들어갔습니다. 2년 수감하고 지금 곧 나올 때가 됐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일부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6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내 지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적은 것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예. 부인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은 근거를 갖고 부인을 해줘야 돼요. 안종범 수석이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놓고 그걸 읽으면서 받아 적냐고 누차 확인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했잖아요. 지난번에 이거는 안종범 자기 생각을 쓴 겁니다. 그럼 자기 수첩을 꺼내놔야죠.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까지 부인을 하면서도 증거를 한 번도 못 낸 거예요. 그냥 검찰 입장에서는 부인을 하세요, 계속 하세요 할수록 자기들의 구형량이 높아지고 자기들이 기소나 유죄 확증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차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변명도 검찰이 보고 있는 건 최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명을 하더라도 그게 합리적으로 들리게 변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받아 적은 거 안종범 씨가 받아 적은 거 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럼 누구 말이냐에 대한 상상 가능한 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박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안종범 수석은 평상시에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혼자 막 적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죠. 예. 혼자 막 적어요. 그런 게 이런 정황을 얘기해줘야 되거든. 비서가 수첩에 적는 게 사장 말씀 외에는 누구 거를 누구 거냐 하는 적겠어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평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체 이탈 화법을 또 못지않게 쓰셨잖아요. 다 이거 국민들이 잘못한 거고 국회가 잘못한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데 도플갱어 안종범을 만들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왜 청와대에서 문서 파쇄기를 뭐 엄청나게 구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28대인가? 그게 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랬을 거예요. 수첩을 네, 비롯해서 이런 거를 한꺼번에 그냥 위기 상황 속에서 그냥 쫙 집어넣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수첩은 안종범 수첩 이상으로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첩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다 아니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입증이 안 되는 거죠. 혐의가 딱 나왔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를 검찰이 제시해야 유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좀 합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수첩이 나왔는데 대통령 아니면은 안종범 수석한테 청와대 수석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삼성에서 돈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누가 내릴 수 있냐는 거죠. 전 참 어찌 보면 속도 좋으신데 그 부장검사가 와갖고 지난번에 그렇게 경위를 표한다 그러는데 자기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자기를 구속시킨 장부인이야 만나갖고 또 8시간 조사받고 3시간 동안 이걸 검토를 해? 그러니까 계속 내가 주장을 하면 이 주장이 결국은 먹혀서 무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인데 이 확신 도대체 누가 주냐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확신을 검증하는 과정은 유영하 변호사고 그럼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님 증거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노트 어디 있어요? 이 얘기를 합니까? 못 하잖아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아무튼 그 수첩은 증거의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수첩을 내놔야죠. 그러니까 저건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예. 빼박이죠. 그다음에 이런 거 아니에요. 정호성이 녹취록 있잖아요. 그럼 이 녹취록은 누구 목소리입니까? 그러면은 제 목소리 아닌데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녹음한 건데 정호성도 그것을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 뒤통수 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게 옷값을 최순실이가 내줬습니다라고 하는 게 구속영장 청구할 때까지만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3년 동안 그 옷을 만들던 사람을 최순실이 월급을 줬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검찰에서 나온 정보거든요.
그전에는 왜 옷값만 줬다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안 나왔을까? 이상하잖아요. 저쪽에서 법리투쟁으로 나올 거에 대비해서 이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정보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걸 낸 거란 말이죠. 또 하나, 최근에 39건, 안종범 수첩 39건이 한 언론사에 의해서 특종으로 입수했다 그랬어요. 네. 특검이 자료를 넘기면서 안전장치 안 했겠냐는 거예요. 특수본으로 넘어가면서 너는 특수본에서 장난치면서 대충 덮으려고 그래? 우리가 할 일은 차고도 넘쳤어. 근데 요 시기에 대통령 수사를 해서 이제는 기소를 해야 되는 측면, 그다음에 안종범 수첩에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으로 쿠션을 때린 거예요. 누가 줬을까 그거는?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을까? 자, 근데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의지를 가지고 조사 3라운드를 준비하는 와중에 올케 서양희 변호사는 접견을 거부당했고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새로운 변호인단 꾸리기에 나섰습니다. 그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잠깐 반추를 해보죠. 왜냐하면 그 박지만 씨하고 서양희 변호사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변호인단 교체를 생각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언론에 흘렸단 말이죠.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변호인단이 이제 무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까지 당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변호인단을 바꿔가지고 제대로 된 법리 투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이제 접견을 거부했다라는 건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법리 싸움이 아니라 정치 투쟁으로 가겠다라는 이 전략, 기존의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유죄를 갖다 인정할 경우 이분들이 정치 투쟁으로 가려면 지지층들한테 명분을 줘야 되는데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지지층이 멘붕하면서 지지층이 떠나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은 법리 투쟁에 능한 그런 변호사라기보다도 정치 변호사다라고 했잖아요. 그 라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 변호인단을 새로 꾸린다라고 하는데 공고 낸 걸 보니까 경력 3년 이하짜리를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변호해야 할 사람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누구라도 정말 경력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심부름꾼을 뽑거나 접견용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가가지고 아침에 면회하고 저녁에 면회하고 쉽게 말하면 각하 엔터테인먼트용 변호사를 뽑는 게 아닌가. 면회 안 갑니다 이분들. 왜냐하면 면회를 유영하가 안 보내요. 본인도 유영하 이외에는 안 만납니다. 본인의 생활을 보여주는 혜택받은 네. 단 하나의 인간. 네. 교도소가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부탁을 해갖고 가림막을 쳤어요. 네. 교도관들도 특별히 배려를 해갖고 7명을 여성 교도관을 해갖고 박근혜 전담팀 해서 3교대로 돌리고 호칭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기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에 들어가서도요. 아주 잘 산대요. 그리고 이게 내가 버티지가 아니라 그냥 잘 산대요. 잘 산대. 중요한 거는 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장방으로 가는 와중에도 사람들을 접촉을 안 하려고 교도소에서 각별히 신경 쓴답니다. 내 쌩얼굴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 살고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권력자 입장에 있을 때도 굉장히 은둔의 정치를 한 것이 이제 그 연장선상이에요. 그렇죠. 그 심리 상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양희 변호사를 못 만난 것도 본인이 이제 접견자를 제안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만남 허용한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 윤전추 행정관 2명 정도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오케이, 나 접견하면 된다라고 한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그 이상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아마 그래서 서양희 변호사도 그 명단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만나고 돌아간 것이죠. 근데 차이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고독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홀로 두는 거를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찬란한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그랬고 강대국일 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강력한 국가 지도자로서 찬란한 고독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구치소에서 강제로 홀로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란 건 정말 빛바랜 어둡고 힘든 고독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아주 주먹을 꼭 쥐고 나는 무죄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유신 권력에 비춰봤을 때 아니 재벌한테 좀 돈 좀 내놓으라고 한 게 더구나 나라를 위해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편할 수 있죠. 내가 가진 것도 유무죄를 아니고.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공판에 들어가면 재판에 들어가면 아마 추가 변호사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법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사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럼 기소해버렸기 기소 직전이고 구속 수감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락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접견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어떤 심정인가 어떤가. 그런데 현재까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는 또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재판이 본격화되면은 세양희 변호사 등 이쪽에서 아마 인력을 투입해서 재판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 아까 이제 팩트 자체도 부인하고 그러는 게 누구의 생각이냐 그런 게 양자가 합이 맞은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를 설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그다음 최종적인 판단은 박근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만의 세계에 완전히 빠졌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은 철저하게 무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전부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자서전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생에 원수가 현생에서 만나면은 형제로 만난다. 이런 구절이 실제로 있어요. 아, 실제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럼 지금 있는 형제들이 전생의 원수란 얘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그 형제들하고 사실 갈등의 골도 깊고 기본적으로 애정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같이 이제 전국 유세를 다니는데 밤 늦게까지 막 11시까지도 유세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밤이면은 4월쯤 되면. 근데 박근영 씨가 남루한 점퍼 같은 옷을 입고 그 유세 현장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언니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유세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옆에 있었으니까 조명을 이렇게 비치면은 얼굴들이 다 보이잖아요. 분명히 봤다고요. 근데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한 3번째쯤 갔을 때 박근영 씨가 와서 듣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얼굴에 그냥 왜 얼음장이 그냥 싸늘하게 싹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한 것도 싫으셨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박지만 씨하고 같이 그 교도소에서 같이 있었던 그분도 이제 그분은 정치범이었어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산책 시간에 만나서 누나가 면회로 오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그리고 누나가 설령 올 리도 없겠지만 와도 나 누나 안 만날 거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이가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사실은 저도 맞이지만은 맞이는 그 집안에서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한국에. 근데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또 서양희 변호사의 그 접견마저 이걸 거부했다는 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절실한 거는 권력의 재기를 돕는 비서, 심부름꾼이지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서양희 변호사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나 너희들을 거부한다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메시지예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빡빡한 재판 일정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문학의 블랙리스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김기춘 수석 역시 변호사 출신답게 예. 뭐 서류 뭉치를 이렇게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예, 김기춘 씨의 논리는 나름대로 탄탄해요. 그러니까 탄탄한 궤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탄한 개변. 탄탄한 궤변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대통령의 지시였다. 즉 나는 주범이 아니다입니다. 두 번째, 그 지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다. 고로 범죄가 아니고 나는 종범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 만약에 화가들한테 또는 작가들한테 불이익을 줬다면 그 직권남용이지만은 이건 예산에 분배한 거 아니냐. 보조금을 안 줬다라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재량 사항이라는 겁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꼭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게 그게 왜 범죄냐. 그다음에 하는 말이 보조금 못 받았다고 예수 창작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부분이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보조금을 안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술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궤변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탄탄해 논리 구조가.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검찰이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바라보는 관점 축을 두 축으로 봐요. 하나는 박근혜 뇌물죄고 하나는 블랙리스트입니다. 근데 블랙리스트는 헌법 정신의 위배예요. 형법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는 김기춘도 그렇고 조윤선도 그렇고 김정덕도 그렇고 직권남용이거든요. 직권남용은 이렇게 정치적 시기가 아닐 때는
구속영장 발부된 경우가 없어요. 직권남용은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증,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싼 겁니다. 생각 외로. 그런데 이제 이번 건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는 무척 지저분한 범죄라고 보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했고 예술 활동을 못하게 만들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순응한 사람을 만들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게 이렇게 사안이 커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서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은 이게 확대가 돼요. 천안함 프로젝트, 변호인 이런 등등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들이 좌파 정권 10년 동안 암약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 털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이 자기들 직접 만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좀 더 진보적일 수 있지만 이분들이 반정부적으로 정부를 아주 의도적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위 공무원들을 좌천시키고 옷을 벗게 만드는 과정,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요 과정을 크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들어갔고 공무원 사회의 기본 생태계를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는 김기춘 이 양반이 왜 빠져나가기가 힘들다고 보는 게 2013년 8월 임명하자마자 계속 무슨 주장을 하냐면 좌파 척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단계가 2014년 8월 임명돼갖고 14년 1월까지 분위기 조성을 합니다. 좌파 척결하자. 그 다음에 2014년 1월서부터 3월까지 자 지원단체 어떻게 되냐? 현황 파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3단계가 2014년 5월서부터 본격적으로 명단 작성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프로세스를 추적을 해가 보면 여기에 주도적인 인물은 김기춘이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놀랍기도 한 게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논리를 저는 고수를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제 거기에 박 전 맞춰졌죠. 대통령이 시킨 거고 그 지시를 따랐다. 이러면서 박 전 대통령한테 완전히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표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역시 그 대통령의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예. 이걸 보여줬다고 봐요. 저는 이제 김기춘 씨가 주도했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원래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김기춘 씨는 대통령의 심경을 읽은 거죠. 있죠. 그다음에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거 자기가 늘 하던 일이니까 그걸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류준용 씨가 달려가가지고 이거 그만두십시오라고 대통령한테 직접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인지하고 있었으며 제가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공범 관계든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범이고 김기춘이 뭐 종범이고 종범이든. 이건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공감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공감대가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죠. 문화계를 좌파가 장악을 하고 있다. 과도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편해야지. 분위기에 대해서는 최순실도 확실하게.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가서 이야기했을 거고 또 김기춘 실장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을 수도 있고 또 대통령도 뭐 그런 판단을 했던 보고를 받았든지 간에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막겠다고 나선 사람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진용밖에 없지요. 다른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 내에서 제대로 옛날에 상소한 사람이 없어요. 직원, 장관, 비서관이 아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이 뭐 그런 맥락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재판 가면은 아마 국민들께서는 야, 뭐 저렇게 끝날 수 있어. 라고 끝날 수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형량이 직권에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직권남용 이 부분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조윤선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교문수석 직무인데 내 직무가 아닌데 그냥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 직무 밖의 권한에 대해서 누구의 강요 한계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논쟁이 굉장히 클 거고 그래도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형량 자체가 워낙 작아요. 아니 그렇기 근데 저는 근데- 이제 그걸 좀 달리 보는 게 핵심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두 명이에요 지금 김기춘과 조윤선인데 그때 우리 다시 복귀해 보면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영장에 청구될까 발부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을 무척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구속될 때는 70%까지 끌어올려진 건데 조윤선 측은 인정을 하면서 납작 엎드렸어요. 나는 이걸 인정을 하고 양형투쟁으로 가겠다라고 방향을 잡은 거고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갖고 같이 기소된 김기춘 실장은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무죄투쟁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법원이 보기에 누구 중심으로 재판이 흘러가냐면 조윤선 중심으로 재판이 흘러갑니다. 그 제가 감히 이 시점에서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싸게 근데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김기춘은 유죄 나옵니다. 조윤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했나요? 나 뭘 인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재판에서 몇 가지가 오해였다. 오해였다라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상히 계속.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아니, 얘기를 그리고 했죠.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재판부하고 이게 절충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은데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이쪽은 수용을 하면서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평이 나오고 있고 김기춘 쪽은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무죄투쟁으로 가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도- 거꾸로인 게, 그러니까 이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얻어낼 게 뭐냐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했다라고. 그게 하는 거예요. 핵심이죠. 전 그다음에 대통령 내가 지시했다라고 하는 거. 집행했다. 그냥 인정해 버리잖아요. 이 두 가지 팩트를 갖다가 아주 흔쾌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조윤선 같은 경우는 난 잘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 조윤선 오해였다. 전 소상히 장관- 말씀드리겠다. 뭐 이렇게 되기 예. 때문에 이게 뭐지? 간단치 않아요.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는 좀 수위 선택 조윤선 아닌가요? 전 장관의 그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고 그다음에 늘 밝고 그래서 정말 파티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또 이제 일도 참 깔끔하게 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정말 권력에 대한 의지도 상당했던 거예요. 그 밑에 있던 김소영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상부의 지시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 거를 너무나 뉘우치고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한다. 즉 이를 비롯한 문광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의 증언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그러니까요.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조윤선 장관이 앞으로 이제 법정 계속 나오겠죠. 한 몇 개월 동안.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지 몰라요. 그러나 조윤선 장관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남편도 뭐 김현장 변호사고 아마 법률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법적 진실과 사회적 진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 여러분도 그건 굉장히 아셔야 되는 네. 거예요. 헌법 정신 위배되다. 좋다. 저도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법을 위배했나? 그렇죠.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직권 남용이 과연 해당되느냐? 권리 행사를 반 이게 굉장히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할 때는 굉장히 그 법리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일단 저는 전임 수석 박준수 수석이 이야기했을 때도 아마도 저는 조윤선 장관이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 이제- 신동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 그런 말 하나하나가 구속된 사람이 그거를 작성을 그러니까 한 거 이제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박준우 수석이 이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조윤선 나 그런 이야기 한 거 없다. 그건 일방적인 그쪽 주장이라고 할 경우 앞으로 굉장히 법리 싸움이 굉장히 클 것이다. 다툼이 클 근데 것이다. 이런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전효 의원님 얘기에 동의를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옷값 얘기하는데 옷값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검찰이 갖고 있었나? 이거 모르는데 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는 이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다 노출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뭐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유진용 장관이 어쨌든 청와대의 이런 잘못된 부당한 블랙리스트 지시에 대해서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하고 제1차관하고 같이 이제 경질되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갖고 있는 기록들 잘 챙겨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유진용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탄핵이라고 하는 상황이 올지는 몰랐겠지만 이 문제는 특히 문체부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저항해야 되고 이 저항의 싸움은 언젠가 끝을 볼 날은 올 겁니다라고 하나 행간의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하면서 블랙리스트를 왜 갔습니까? 뇌물과 블랙리스트인데 처음에 느닷없이 블랙리스트가 튀어나올 때 우리도 놀랬잖아요.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탄핵이 불투명한 시기 때도 제보가 줄을 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에 대한 제보가. 저는 블랙리스트 부분은 어려운 재판인 것만은 분명한데 증거 싸움에 있어서 블랙리스트를 갖고 김기춘, 조윤선이 직접 대통령이 지시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는 정말로 차고도 넘치게 나올 것이다. 지난 6일 검찰 포토라인 앞에 다시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눈빛을 두고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볼 때는 그 포토라인 위치를 보느냐고 고개를 몇 번 숙였는데 이제 그게 고개를 숙였다라고 나온 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 자체가 눈빛이 좀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쳐다만 봐도 레이저가 나가는 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단 한 번도 양쪽을 안 쳐다보고 앞만 보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 우병우 수석의 눈빛보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단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뜻의 전화를 검찰에 많이 했답니다. 날 다시 부르지 마라. 가고 싶지 않다. 세 번째 소환 앞두고. 그거는 검찰 관계자들 또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정말 가기 싫어하는 것 같다. 교도소를 가기 싫어하는 것 같고 또 이제 행간의 의미는 나 혼자 안 간다. 나 혼자 안 보내봐라. 간다. 나 물귀신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한두 개인 줄 아냐. 그래서 가자. 검찰이 억울하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대충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의 의혹이 있는데 차장검사가 얘기를 했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거는 또 뭐냐 하면은 이미 그 전화 받고 난 다음에 그 언론 브리핑이거든요. 네. 당신이 갖고 있는 카드가 뭔지 지금 우리는 관심 없어. 이제는 당신이 가야 될 때야. 직접 전화를 했는데 검찰의 답변은 언론을 통해서 갔죠, 우병우한테. 그 얘기를 듣고 세 번째 소환에 내가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을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쓴 거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마 우병우 갈 거라 봅니다. 우병우 예. 본인이 검찰 출신이고 예.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지휘해봤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가장 큰 생리가 자기 조직 보호 본능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보다도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직 구성원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직에 최근에 가장 위해를 가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병우 또 민정수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정말 속된 말로 가진 죄 이상으로도 씌워서라도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사석에서 딜을 하겠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딜을 하겠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 조직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설사 우병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 수뇌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병우와 딜을 할 정도로 검찰은 그렇게 유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낼 볼 때는 대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김수남 총장과는 어떤 상황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런 거죠. 김수남 검찰총장이 2015년 12월에 검찰총장 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예를 들어 갖고 우병우가 했어요. 우병우 때문에 검찰총장이 됐다고 합시다.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그래도 뭐 정황상 정황상이요? 김수남 중앙지검장님 제가 검찰총장 시켜드릴게요. 지금 내가 하는 말 녹음해두세요. 일어나요? 근데 검찰 인사에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수석 자리니까. 그러니까 증거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우병우 수석이 걸고 넘어갈 것이 정황은 있지만 물귀신을 잡고 같이 들어갈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세게 칠 우병우는 거죠. 버린 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아내나 네. 장모 그리고 재산관리인까지 우병우 수석 일가의 일괄 기소를 예. 만약에 만지작거린다면 그 카드를 들고 나왔죠 이미. 예. 무더기 들고 기소할 것 나왔어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배임 횡령 탈세 이거는 기업하는 사람들 다 쫓아다니는 그냥 그 액세서리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 다 걸려요. 아니 박지훈 씨 그런 누려고 그러다가 저거 녹취록 나온 거 아니에요? 조그만 가게도 소방법 걸리듯. 그럼요. 그 뭐 인사 문제에서의 직권 남용이라든가 세월호 문제에서의 또 직권 남용, 네. 그다음에 직무유기, 그리고 이거를 떠나서 또 아들의 꽃보직 문제, 그다음에 주식회사 정강의 뭐 투자 여러 가지 문제, 개인 비리까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장모, 그다음에 관리인 이렇게 해가지고 무더기 기소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 영화에서 왜 우리 여기까지 물이 차는 퍼펙트 스톰 이쪽으로 검찰은 잡은 것 같아요. 지금 11개죠 지금 네. 현재 혐의 자체가 현재까지 드러난 게. 그런데 이제 검찰이 추가로 결정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퍼즐을 풀 확실한 승부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돈 문제죠. 개인 비리인 거. 개인 비리가 있을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제 지금까지는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그 핵심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직권남용해갖고 세월호 사건 압수수색 막았냐. 그다음에 123 정장 과실치사로 기소하는 거 막았냐. 이런 등등 이제 직권남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던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시킬 수 있는 게 경제 문제, 돈 문제거든. 지저분한 이 잡범, 파렴치범으로 놓여야 되는데 요거로 가는 과정에 브릿지를 뭘 삼았냐면 제가 보기에는 가족을 문제 삼는 거예요. 자, 요걸 걸었을 때 그다음에 또 마지막 만작거리는 카드가 있는데 여기까지 갈래 안 갈래라고 하면서 검찰은 찌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갈 때 표정이 이제 내가 갈 곳은 막장밖에 없구나 하는 표정으로 들어가서 검찰은 들어가서 시인을 하고 직권남용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가족 문제 안 건드리고 돈 문제 안 건드리는 쪽에서 끊지 않겠느냐. 개인 비리는 이제 뭐 벌써 검찰에서 흘려놨기 때문에
이걸 빼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뭔지 궁금해요. 어떤 걸까? 근데 법조인들도 다 구속될 거라고 보죠 이번에.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 보더라도 개인 범죄, 돈 문제 이런 것보다는 직권남용. 그거로 저런 게 편하죠. 또 떳떳하죠. 본 입장에서 본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은 국정농단 수사에 어떤 파장을 갖고 올까요? 국민들에게 일단 확신을 주는 거죠. 확실하게 이제 청산이 시작됐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걸 확인시켜 줄 수 있겠죠. 아니 한 인물이 이렇게까지 분수령을 이룬 거라고도 볼 수 아니, 있죠. 그러니까 이거죠. 거기서부터 검찰이 시작된. 그 조직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을 조사해 왔습니다. 다 구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이나 뭐 특검도 마찬가지죠. 검찰에서는 마지막 종지점, 마지막 점이 우병우 수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을 우병우 수석에 찍는 대한 기소 또는 뭐 구속이 돼야만이 이번 수사가 종결이다.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마지막 우병우 점입니다. 입장에서도 본인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능력 있는 게 이게 이제 아주 독이 된 게 만약에 일찍 구속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관심을 안 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대통령부터 더 센 사람이 된 거야. 김기춘부터 더 센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재판까지도 우병우는 국민 밉상이 돼갖고 우병우는 집행유예로 나올까? 우병우는 실형을 받을까?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더 관심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센터가 바로 이분이거든요. 브레인이죠. 브레인이고. 네. 사실 그렇죠. 이분이 없으면은 맞습니다. 그 모든 일이 가능하지가 않았는데 끝까지 안 잡힌 거야.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2017 대선 레이스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가장 많은 공세를 받은 문재인 후보는 고마해라. 불쾌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제가 조폭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라며 부인했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소서 100장을 보내도 그게 다 돌아오는 현실에서 매우 좀 찜찜한 부분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건 지난번 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지난번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1위 주자다 보니까 검증의 그 칼 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글씨를 변주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월 1일부터 6일까지가 원서 접수 날인데 네. 12월 11일 날로 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11일인데 원서 기간 내에 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1일을 한 줄 그어가지고 11월 4일로 고쳤다. 12월 4일로 고쳤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게 그럼 원본이냐라고 주장을 했고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은 원본 맞다. 복사본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가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만해라라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문제 제기한 게 채용 공고 기간 단축이 노동부 그 지적으로 규정 위반이다. 이게 15일로 채용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인사 규정 시행 규칙 조문에 보면은 시험 시행이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고 내용을 변동하거나 공공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들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용정보원장이 2012년 10월 22일 날 나서 답변합니다. 그때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라는 내용 얘기를 해요. 네. 두 번째, 대학 졸업 예정 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문구는 학력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재학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서류 못 냅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적을 받고 졸업 예정 증명서를 이후에 제출을 해요. 6일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야 이거 필수 서류를 안 냈어? 그거 특혜 받은 거 아니야? 이후에 내라 그러니까 낸 거 아니야? 근데 재학생이기 때문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그 이후에 보완을 한 거죠. 저희가 아마 그 타진요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타블로에게 진짜. 예, 타블로 진실을 요구한다 하는데 대학 교수가 우리 학교 학생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안 믿. 그러면 대학 교수가 매수돼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해명을 해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데 싫더라도 그리고 1등에 대해서는 네거티브가 들어와요.
지적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거고 그리고 당시 이러이러하게 해명됐고 또 다시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면 이렇게 해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도로 난 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의혹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나는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첫 예. 번째는 그 당시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직해서 정보원장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밑에 있을 때 노동비서관이었죠. 특수관계. 특수관계였다는 거. 아마 이 정도였다면 일단 모든 사람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왜 속성으로 공고 날짜와 동시에 원서 접수를 했느냐. 어느 집단에서나 어느 회사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공고를 한 후에 유예기간을 두고 왜 원서 접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즉시했어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무슨 회사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냥 뭘 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대부분 내부 인사들이 이제 냈지만은 14명을 이제 뽑는데 50몇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는 8명밖에 안 됩니다. 그 8명에 묘하게 또 문재인 후보 아들이 포함돼 있어요. 문군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 하죠. 문군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거 서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해요. 왜냐하면 자소서라든가 이력서를 쓴 젊은이들이 사실 신경 많이 이제 쓰죠. 신경 쓰고 정말 메이크업까지 받고 없는 돈에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귀걸이를 한 사진을 대한민국의 청년 중에 양쪽에 귀걸이를 한 사진을 고용정보원 일반직 및 영구직에 그 이력서 사진을 쓸 수 있는 젊은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그런가 하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 진짜 의혹이 있다면 지난 정권에서 날 그냥 뒀겠느냐라는 소명까지도 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2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1번이에요. 1번은 이제 그때 들어갔는데 큰 문제 없이 넘어갔던 부분이고 2번째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대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안은 확정도 안 되고요. 반증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결국은 이러다가 이제 끝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놔두겠냐는 거예요. 계속 물고 늘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할 수 없어요. 그게 정치고요. 그게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가 빨리 결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책을 한 번 좀 검증하는 와중에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에 딱 던져진 거예요, 공이. 그러다 보면 또 역시 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일색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점점 더 저 후보는 뭐지? 네. 오리무중 속에서 또 선거를 하는 진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정치 한때 했던 사람으로서 자식 문제 얘기하는 거는 제일 싫어요. 아마 저는 문재인 후보 그래서 이해합니다. 뭐 나를 얼마든지 벗겨도 좋은데 왜 내 자식을 그러냐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깐깐하고 꼼꼼하게 검증을 하고 그럼요. 싶어요. 아니, 그런 그거를 자식은- 문 후보도 이해를 해야죠. 예를 들어 우리 자식 취업 못하는데 감수해야죠. 정말 쑥 취업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공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초창기에 그럴까? 이 문제가 아니요, 저도 불거졌을 그런 것 때 같아요. 2010년도에 우리 아들까지 다 조사 넘어갔다. 아들은 조사 못했어요. 왜 퇴직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혹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걸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결국은 허위로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격을 선거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문제에서는 그만할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세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의심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다음에 해명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 계속 해명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맡기면 국민들이 그걸 또 거기다 평가를 할 겁니다.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제가 조폭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후보의 아내 김미경입니다. 이것도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안철수 후보가 조폭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얻을 이익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문제를 삼으려면 당을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봐요. 네,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당에서 그렇잖아요. 저기 그 지역 정당 가게 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최소한 당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오고리파 형님들 얼굴을 알아봤어야죠. 그런데 요즘은 조폭이 근데 알기 옛날 힘들어요. 조폭 틀려. 요즘은 네. 신세대 조폭은 이제 좋은 말로 엘리트 조폭입니다. 네. 기업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젊었을 때 조폭이 가담을 했다가 아직까지도 연결선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시행사도 해서 돈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동네 렌터카 주인도 있고 카센터 주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뭐 50대, 60대 싸움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정치권에서 사람들을 동원할 때 그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이 정치권 행사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또 왜 권력 옆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좀 옛날 힘께나 썼던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을 야 이번에 우리 행사니까 좀 와라 하니까는 이제 과거에 전력이 있었던 분들이 왔을 수가 있고 그 중에는 경찰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봉도사님도 소문 듣자니까 예. 지역에서 어디 뭐 이런 거 모임 같은 거 하거나 방송하실 때 그 어깨 넓으신 분들이 오신다는 설이 있던데요? 아, 저는 부산 가거나 광주 이런 데 가면 보디가드들이 다 그 저기 국립선언 후배들. 내가 이 전과 가는 게 너무 다행인 게 제가 만약 그런 자리에서 제가 사진 찍으면 조폭 두목들이 다 와도 아 감옥에서 새겼나 보다. 그 저는 넘어가요 그냥 이게. 그 저는 넘어가요 그냥 이게. 정당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요? 정당 그건 문화를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면 이게 예, 뭡니까 있죠. 이게 지금? 네. 이게 왜냐하면 이런 네. 거란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있고 거기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밑에 이제 조폭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라는 게 조금 일각이 좀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라는 거 한국의 정치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치 문화가 정당의 이제 동원 능력과 관련된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청년 당원의 연령이 몇 세 이하인 줄 아십니까? 청년 몇 살 당원 정도 되네요. 45세입니다. 이번에 낮췄어요. 청년당원이에요. 청년 당원이 네. 청년 45세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 당 내에서는 없어. 한 정당에서 없어요. 45세 이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당을 50세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세에서 나 그러니까 청년이다. 이 진보당 같은 경우는 좀 예외예요, 사실. 그럼요. 20, 30대가 많죠.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20, 30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다수의 보수 정당, 이 보수 정당은 민주당 같은 포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층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당원이 지금 어느 정당에 가면 미니멈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입니다. 예. 대개 60, 70대들이 정당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젊은 층을 동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한국 정당의 지금 한계자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 근데 20, 30대가 모이는 정당이 하나 있어요. 뭐요? 미건스당이라고. 이게 뭐예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미건스. 예,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공약 검증보다는 제일 쉬운 게 남에 올라간 사람 이제 끌어내리기인데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씨의 교수 채용 문제도 조금씩 이제 나왔어요. 아마 지난번 대선 때 이제 서울대 의대에 채용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도 그다음에 서울대에 되면서 패키지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어요. 근데 그래도 서울대 측은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도 뭐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건에 전혀 뭐 거르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대충 다 알려진 얘기인데 뭐랄까 이거 역시 서울대 측에서 인정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비슷하게 인정은 한 것 같아요. 그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부인도 함께 채용을 우리가 고려하게 됐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외국에서도 어떤 교수가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에서 저 하와이로 간다 하면은 우리 부인도 같이 채용을 해달라 이런 그 경우에 조건을 후보 걸죠. 교수를 채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교수고 이 경우는 대선 후보고 이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또 문제가 하나 되는 뭐냐면 거겠죠. 그거는 이제 거주지를 완전히 옮길 때 한해서는 거고 왜냐하면 그걸 직을 받아들이면 부부가 그러니까. 별거 생활한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후보 자신이 요구했다 그런 조건을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네. 부인이 패키지를 갔어. 그럼 부인의 이력 점검을 검증을 했냐는 거예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그 안철수 측에서 서울대 측에다 공식 요청을 하고 어떻게 우리 부인에 대해서 이력서 검증을 했는지 그걸 좀 밝혀줘라. 근데 만약 지금 아까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후보가 직접 요청을 해서 별 검증 없이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요 문제 또한 그냥 넘어가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런 네거티브가 선거 끝날 때까지 결론 못 짓습니다. 못 짓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이제
대응하는 방법, 그렇죠. 이게 얼마나 진실된가. 네, 저는 정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태도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처신을. 그렇죠. 과연 뭐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의 부인, 아버지의 뭐 자익이었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라고 내가 부인을 버리겠습니까? 한마디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게 그거 다 오히려 정리가 플러스가 됐죠. 됐던 거 다 정리됐던 거죠. 그래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대권 주자 진영에서 뭐 서로 약점 공격하느라 바쁘지만 사실 이게 지금 자질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판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공약 검증을 네. 통해서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시간도 부족한데 근데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것은 이 후보가 유권자들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그것은 이성에 기반된 프로포즈인데 이게 선거 전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성이 감성으로 변해서 네. 막 획획 돌아요. 저나 뭐 여기 다 선거 치러본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데 공약을 꼼꼼히 본다면은 사실은 그 후보의 부인 혹은 남편을 보는 것만큼 정확해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공약은 그 후보의 자질 검증인 거죠. 저는 유권자분들한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애를 키우고 있으면 교육 공약은 꼭 봐라. 그럼 내가 직장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거나 혹은 직장을 옮기려고 하면 일자리 공약은 꼭 봐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기 관련된 분야는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거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공약을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약을 볼 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 두리뭉실합니다. 중소기업 육성하겠습니다. 국민복지 향상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이루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공약도 아니죠.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골라내야 되고 떠나는 이제 현실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건 어려워요. 근데 현실 가능한 건지 한번 본인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세대의 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그런 공약인가를 굉장히 봐야 되는 거예요. 포퓰리즘 있죠?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고대 로마 때도 선거를 똑같이 했어요, 우리처럼. 민회에서 집정관을 뽑습니다. 집정관을 뽑을 때 당선되기 위해서 이제 공약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밀가루 얼마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후보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2kg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선이 돼요. 로마 시민들은 공짜로 밀가루를 받고 공짜로 빵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는 자기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공짜로 또 던지기 위해서 식민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식민지가 없어요. 우리도 근데 가져올 수 있어요. 어디서 가져오냐? 미래 세대부터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국채 발행해가지고 우리나라 빚이 지금 1,400조예요. 더 빚을 얻어가지고 막 갖다 뿌리면 뭐냐? 지금 좋지. 우리 세대는 좋지. 그러나 그 우리의 식민지는 누구냐? 다음 세대 우리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식민지화 시키는 이런 정책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수치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액수가 얼마나 들고 그다음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모형을 구축해서 그게 작동 가능하다는 걸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게도 실천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겨서 100% 이행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유권자들도 근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외부자들에서 마련한 대선 가이드 그 첫 번째 시간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절망감이 큰 청년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 우리 대선 가이드 조금씩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예, 후보들이 이제 일자리 공약들을 좀 다들 내놨는데 어떤 것들은 서로 겹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포함해서 81만 개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대기업 임금의 80%를 보장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국고에서 약 3조를 들여가지고 1인당 연 600만 원 정도 지급해주겠다는 거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 기업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 만들기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최소한 80%까지 상향시켜야 된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공약 많은데요? 좋은 공약 많죠. 좋긴 좋은데 이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일자리 문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럼요. 기본적인 것은 이른바 세계화, 그다음에 이른바 기술 발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에 겪고 있고
경제 구조가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일자리 부정부는 더 심합니다. 왜? 이 책상을 만드는 한국의 노동자는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감비아 노동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본주의랑 기본적으로 10년턱으로 이렇게 선을 해왔는데 이 자체 예측 불가능이 돼버린 거예요. 글로벌화와 이른바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역대 모든 일자리는 다 과제였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걸 보면서 참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 가운데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 것, 2,200만 원짜리 일자리 뭐 10만 개인가 100만 개 22조 만들 수 있다. 22조면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쏟아부은 돈 아니냐. 4대강 쏟아부은 돈이면 우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단견이에요. 1년은 그렇게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뭐 수십만 개 만들 수 있어도 그 다음에 22조 안 나가나요? 그 다음에는. 그다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각종 보험 문제, 그다음 연금 문제 연금하고 임금이고 그렇죠. 연금 문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해 토탈 빚이 1,400조인데 가장 많이 늘었던 게 90조 상당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에요. 그게 늘어나도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적을 해야 될 게 정부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더 양산돼야 됩니다. 그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재정 확충을 어떻게 하고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전체 세금을 더 거둘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이 정도에서 묶어놓은 상태에서 정부 총량 사이즈를 늘리기 위한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가주지가 않기 때문에 들여다보면요. 무슨 병풍에 있는 그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 나도 지금 100% 그런 진짜 측면이 공감합니다. 있죠. 정봉주 전 의원님 입에서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성장이 내 입에서 이상한 얘기만 나오나 이 사람은? 성장 문제는 저 100% 공감한 거예요. 참, 성장을 말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크게 보면 뉴딜이에요. 한국판 뉴딜. 근데 루즈벨트가 이제 뉴딜 정책을 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주변 환경, 그 당시에서의 이제 금융 제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거 다 바꾸고 은행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하고 굉장히 많은 규제 풀고 이런 게 있었고 금주법까지도 그때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딜이라는 하나의 정말 이 정치적인 일자리 이 양산이 됐던 거고요. 근데 아직도 그 뉴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안철수 공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 공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입니다. 격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현대 삼성 가겠다 하다 보니까는 네.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공무원 쪽으로 직업 빠지려고 자배 하고. 미스매치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스매치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너무 크다. 현재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이 2,500만 원, 대기업이 4,000만 원, 거의 2배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업 임금의 80%를 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청년들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러면은 이 돈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현재 그래서 가장 큰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 그렇죠.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게 다 세금이에요. 그럼 세금인데 자 이건 누가 내는 거냐? 이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정책이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이 정책도 듣기는 좋지만은 재원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히 설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아까 이제 3조 원 문제, 그래서 이제 1년에 이제 600만 원을 중소기업에 다니는 젊은 층에게 보조하겠다. 이거는 청년 일자리고 그런 한시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그 81만 개의 그 일자리,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라는 건 이제 시작하면 연금까지 쭉 그 이어지는 거지만 지속 가능. 이거는 이제 한시적인 거고 특히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매우 급속하게 이건 해결을 해야 돼요. 뭔가 지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지금 잃어버린 20년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20년 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청년들이 지금 회사에 취직을 하냐? 취직 못해요. 왜? 직장에서 일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알바로만 뛰었던 거예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당장 기업한테 부담스러우니까 기업의 부담을 정부 측에서 좀 분담하는 거는 일시적인 한시적인 제도로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건 지금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빨아먹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거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그걸 바꿔주면 되는 거고 공정한 이게 시장 건데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것만 제시했을 때 이게 대직요법이라는 거예요. 산천한 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 임금의 80%를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일자리 정책 중에 제일 지지하고 싶은 게 유승민 정책입니다. 뭡니까? 예? 유승민 정책인데 여기서 몇 가지를 빼야 돼요. 이 창업이요.
일자리가 아니라 뒷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그리고- 쉽게 말하면 네? 젊은이들 중에서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3, 4%밖에 안 되고 예. 창업을 한들 거기서 성공하는 게 3, 4%밖에 안 아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업해갖고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단 마스터 플랜이 없고 우리나라 그 부채 구조도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지분을 담보로 해갖고 빚을 얻었어요. 그럼 이게 돈을 못 갚아. 그럼 집 하나 가져가면 됩니다. 우린 사람한테 빚이 붙었고 평생 쫓아다녀.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 기업이 과도하게 비정규직 사용을 막기 위해서 총량을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 몇 년 동안에 이 이상을 넘어서지 않게 이 범위 내에서만 써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규직 한 1,300만 명, 비정규직이 600만 명, 615만 명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절반 정도. 게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자영업이 한 600만 명 가까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2명 중 1명은 밤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잔다. 비정규직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잠 못 자고. 자영업자들 내 언제 망할지 망할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만 발 뻗고 자는 이게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 규모가 과도하게 큽니다. 네. 그다음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큽니다. 예. 선진국은 네. 정규직이 7, 80%까지 육박합니다. 우리는 지금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산업 구조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 인구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영원히 행복한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지금 어느 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력에서 진품과 짝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고용주들이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아주 술수를 많이 써서 고용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볼 때는 고용의 유동성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는 이런 총량제 같은 거를 일정 기간은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장년층 일자리 대책이 전혀 없어요.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네. 벌써 제 나이만 해도 친구들 회사에서 이사하고 부정하고 딱 그만둡니다. 그만두죠. 그래서 출근할 때가 관악산으로 북한서로 출근합니다. 진짜. 벌써 그런데 요즘 이제 생명이 뭐 80, 90, 100살까지 하시는데 앞으로 4, 50년 어떻게 삽니까?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상당히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20대 때는 아무리 지금 고통스러워도 앞으로 인생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인생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중장년층 일자리 물론 중요하지만 맞아요. 우선적인 프라이어리티를 청년 일자리 문제에다 두면서 특히 청년 일자리 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거를 그러니까 좀 지금 청년 저는 실업 일자리 문제는 문제는 그냥 비정규직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는 게 그렇지. 아니에요. 중요하네요. 그냥 갈 만한 일자리가 없는 거고 그렇기 좋은 때문에 또 일자리가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은 뭐냐면 어떤 한계 기업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 맞지 않는 한계 기업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도태시키고 좀 더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이 이제 크게 일자리 양의 부분과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 두 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걸 접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스매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육성 문제, 맞물린 문제예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우리 고학력 문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문제, 전체적인 기술 발전 문제 맞아요. 맞물린 문제예요. 그래서 각 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전부 다 채택을 해서 섞어야 돼 지금 보니까. 우리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임무가 뭐냐라는 거예요. 고용을 늘릴 대책은 없다라고 이걸 솔직히 얘기하면서 나오는 후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그것도 옳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시장의 한계 조건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비정규직 막 쓰거나 이러는 것들 엄격하게 규제했다라고 한다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죠. 젊은 애들이 중저적으로 가죠. 근데 바로 그거 갖다 못했던 겁니다. 재벌 눈치 보고 가진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거 분명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딴 거 다 필요 없고 공정 거래만 확실하게 법적으로 그다음에 어기면 아주 확실하게 처벌하는 미국식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에게 맡겨졌을 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거긴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쓰이는 돈은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2012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어큐파이드 월스트리트 해가지고 미국의 명문 대학 애들이 월스트리트를 다 점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뉴욕타임즈가 그걸 굉장히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세대는 자식들이 부모보다 못 사는 것을 세대다. 첫 번째 본 세대가 될 것이다. 지금 부모 세대는. 그다음에 지금의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가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본 첫 번째 세대 될 것이다. 시간은 짧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는 무슨 뭐 이렇게 뭐 비난하고 뭐 흠잡고 이런 것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선 가이드 외부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서 투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와중에 완전 깜놀. 금요일에 공무원들을 4시 퇴근시켜준다는 꿈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혁 작가님. 이게 어느 정도로는 그 한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들이 금요일 4시에 쫙 퇴근을 해가지고 시간 있으면 결국 뭐 하겠어요? 소비를 하잖아요. 인간이 살아있는 증거가 또 소비이고.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을 건데 강제적인, 준강제적인 소비 진작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은 그때 뭐 총리들이 나서서 상품권도 나눠주고 별걸 다 했어요.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시라고. 온갖 프로모션을 다 했는데 역시 그 시장에서 알아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받쳐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 소비를 하려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지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이웃나라 불안하면은- 일본의 그렇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진짜 흥분되는 설레이는 소비로 가겠는가? 소비는 설레야 되거든요. 지금 20대들, 지금 30대들은 어떤 세대냐면요. 삼각김밥 세대예요. 그다음에 컵밥 세대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이고 고위 공무원이고 안정적 공무원들이 이 정책을 냈을 터인데 정말 편의점 가고 그 저녁을 컵밥과 삼각김밥을 때우는 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직장인들이요.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술을 먹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금요일 날 퇴근해갖고요. 광화문에서 근무하면 분당이면요. 분당 가는 차비를 아끼려고 대리운전을 등록해놓고 분당이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교통비 아끼고 5천 원, 만 원을 버는. 아니 그 공무원들 소비를 좀 4시 퇴근하면 인정시키겠다는 쓸 돈이 있어야지 쓰죠 돈을. 쓸 돈이 없는 세대에 그런데 쓰라고. 이런 제도를 갖다 내수 진작 효과 이거는 좀 웃기는 것 같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ILO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최장 노동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단축이다라는 건 우리 과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공공부문하고 그다음 민간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때 정부가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거라면 오케이야.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도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핵심은 바로 민간 기업에서의 그거고 그리고 또 그 정도의 실험은 그게 설사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눈치를 봤는지 갑자기 내수 진작 효과 이러면서 나가니까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거 이제 흉내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에서도 네. 이게 아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도 일본서도 따라오는 기업이 한 4%밖에 안 돼요. 일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서도 아직 실효성을 입증받지 못한 거의 한 정책이고 90%는 이게 있어도 퇴근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지금 옛날 삼성그룹에서요 4시 퇴근을 이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시면 불을 다 꺼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기자 시절인데 야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가족들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면 또 인터뷰 쪽 남편이 빨리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인터뷰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4시에 일이 안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셔터 내리더라도 몰래 자기들 불 켜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유명무실 끝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4시에 딱 하던 일 덮고서 칼퇴근을 할 수가 없다는 없죠. 거죠. 왜냐하면 야근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가한 공무원들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야근을 정말 그 정시 근무처럼 하고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그 전시성 정책 아니에요. 전시성 정책 해갖고 지금 대행 체제는 그냥 있는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럴 때 조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험 근데 저- 페이스로. 그냥 나도 그냥 뭐 네. 그냥 또 그냥 또 많이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네.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6시에 칼퇴근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고민에 빠지냐면 아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수가 너무 적구나. 어? 너무 적구나. 그런데 일자리 예. 창출이 야, 널 먼저 그래. 잠깐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아니 해볼 때는 문재인 후보 도와주는 거네요, 황교안 총리가. 근데 이렇게 연결을. 결론 잘 나오고 있어. 야, 깔때기를 뽑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예, 아주 아니 그냥 느닷없이 왜 조용히네. 4시에 가라고 느닷없이. 야, 주의를 해줬어. 와. 네. 어쨌든 우리나라 야경이 참 멋지다고 합니다. 그 야경이 멋진 이유가
밤에 야근을 많이 해서라고 하죠. 가깝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보자면 접근할 만한 는 아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나. 네.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정부의 사고 대응 체계 문제점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남대서양 해상에서 발생한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선원 8명의 행방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인 16명이 탄 화물선이 침수 사실을 알려온 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20분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예,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가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이제 항해하던 중에 지난달 31일 날 침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6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필리핀인 2명만 구조가 됐고 구명 보트들이 거의 다 찾았는데 하나를 못 찾았죠. 거기에 이제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선사가 이제 정부에 12시간 늦게 보고를 한 거예요. 구조의 그 골든 타임이라는 12시간을 그냥 보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12시간 날려버린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후에도 또 뭐냐면 또 해수부하고 외교부가 서로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이러면서 또 싸웠다라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참 세월호 이후에 뭐가 변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12시간 동안은 뭘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선사에서 감추려고 한 건지 아니 나 이유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걸 왜 감춰? 그러니까 아마 문자로 그 선원 중에 한 명이 보냈다, 선사에 보낸 거로 그렇게 톡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선사는 뭐 통상적으로 이게 확인하는데 뭐 시간이 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해외에서 나온 이런 큰 배 사고라면은 정부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사 잘못은 뭐 비난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지금 가족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언론계, 뭐 정치계 또 국민들에게 이걸 환기시켜 주는데 사실 세월호의 그 비극이 지금 3년이 흘렀는데 이게 비슷하게 또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말.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비행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참 싸게 들어오거든요. 어떤 비행기들 들어오냐면 뉴올리언스 홍수 났을 때 물에 잠겼던 비행기. 아, 우리나라가 정말 진짜 OECD 가입 국가라고 하면 최소한 그 수준을 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그 배가 뭐냐면 저 가고시마 있죠. 거기서부터 저 오키나와까지 갔던 저도 탔던 그 노선의 배더라고. 그걸 갖다가 여객선. 퇴역한 걸 들여다가 구조도 고쳐가지고 이렇게 투입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그만 좀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이번에도 스텔라 데이지 사건 났을 때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사고의 규모는 작았지만 물론 그 규모가 작았겠어요. 그 희생당한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주가 날아가고 우주가 무너진 건데. 근데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중 희생자 중에 한 명이 병역 대체 근무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또 세월호 그 아이들보다 한 2-3살 위인데 그 대체 근무하면서 부모님한테 문자 보낸 거 이런 걸 보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문자 보낸 그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도 이번에 실종된 선원 가운데 한 사람이 저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 졸업하면서 본인이 이제 우선 학생이었겠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이제 연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월호의 참사 잊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희생당한 지금 거죠. 희생양이 된 거죠. 선원들이 가족들한테 너무 노후되고 낙후된 배라서 위험하다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다 그러니 또 가족들은 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겠어요. 그 세월호도 그 세월호 선원들이 세월호를 다 기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위험하다고. 일단은 이제 선사에서 늑장 보고 해수부 관련 담당자의 늑장 대응 이게 맞물린 거죠. 이 배가 본래 한진 네. 해운 소속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진 해운을 붕괴시킨 장본인 중에 하나가 최순실로 이야기되고 있죠. 조양호 네. 요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에 대한 최순실의 불만, 자기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조양호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나쁜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부도덕한 기업인이라고 지정을 했고 그러면서 한진 해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해라.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부가 얼마나 유출됐습니까? 한진 해운. 큰 맥락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세월호 하면서 우리가 사회에 잘못된 거 고친다 했지만은 아직도 못 고쳤고
그런 또 그런 문제에 아직도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이번 주 일요일이 바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세월호 3주기입니다. 봉도사님, 예. 그 가족들 만나고 오셨습니까? 가기 전에 이제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은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의원님 빨리 찾아서 좀 집에 갈게요. 집에 좀 가고 싶다고. 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은 미수습자 시신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흔적을 발견. 이제 시신도 아니고 흔적이죠. 그 가족들이 이제 항의할 힘도 없어요. 진짜로. 항의할 힘도 없었고 이번에 이제 가족들이 그 전에 계속 음모로 봤었거든요. 뭔가 감추는 게 있을 것이다. 뭔가 감추는 게 있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무능해도 이런 무능한 정보를 봤냐고. 그리고 기자들한테는 계속 횡설수설하니까 기자들이 기사도 못 써요. 아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건져 올렸을 때 저는 이제 모든 궁금증과 의아함은 이제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미적거리게 먼저 되나요? 올려왔어도 이미 다 유실됐어요. 아니 그 휴대폰도 발견이 됐는데 그걸 그냥 진흙에 묻혀가지고 그냥 그 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쓰레기라니까요. 이 쓰레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뻘흙 하나하나도 소중한 이 그 흔적이거든요. 그냥 쓰레기로 돌아다니는 쓰레기로. 그러니까 무슨 돼지뼈 갖고 나갖고 그냥 뼈 발견됐다고 그런 헛소리들이나 해야 되고. 이런 게 전례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큰 배를 한다는 게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었고 어떤 시행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정확하게 예컨대 이건 정말 예측 가능했던데 왜 못했느냐라든지 휴대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3년이나 있었는데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겠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요만큼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거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좀 쉽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뻘 같은 거는 어떻게 예측이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 내부에서 얼마나 차 있었는지. 아니 근데 2, 3개월 전에 이미 보도됐고 잠수사들이 들어갔을 때 배 안에 뻘이 가득 차서 인양의 최대 변수가 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무게 쉽게 때문에. 말하면 그 뻘의 양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의 문제고 한편으로는 유가족들과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소통이 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하고 해수부도 물론 문제가 많고 물론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좀 믿어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해수부와 또 이른바 샹하이 그 셀비지인가 이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3년이나 지났잖아요. 3년 동안 그런 해수부는 뭘 했느냐 이거예요. 해수부는 전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처하고 계획을 세웠어야죠. 3년 동안 뭘 했느냐는 질문 앞에서 과연 해수부가 할 말이 있을 아니 것인가 자기들이 싶어요. 그러고 3년 동안 배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만 했지 배를 끌어올리는 그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정보 공개를 안 해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정보 공개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저걸 왜 못 끌어들입니까? 그러면은 무게 측정이 안 됐습니다. 무게 측정이 왜 안 됐습니까? 그럼 뻘이 많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또 오자마자 대만의 비판을 하잖아요. 바지선을 끌어올릴 때 이미 와이어 그 개수 이런 등등하게 되면 무게 측정이 된답니다. 그다음에 바지선에 올려갖고 바지선에서 반잠수정으로 옮길 때 흘수선이라 그러잖아. 이게 그 배하고 물이 닿는 면에 있어서 수평을 맞추려고 하는 것. 평형수를 놓다 뺐다면서 이 흘수선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무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겠네요. 해수부는 무게를 잘 측정할 수가 없어서 오자마자 구멍을 뻥뻥뻥뻥 내버린 거예요. 천공해갖고 왜 천공을 하냐 그랬더니 뻘을 빼내기 위해서. 그럼 뻘을 빼내기 위해서 이 뻘에 미수습자들의 흔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거 뻘은 버리지 않고 다른 데다 모아갖고 그 수습을 합니다. 모든 게 다 즉흥적인 거예요. 현장에서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건 뭐냐면 물이 빠지면서 이제 유실이 되니까 유실되지 않도록 유실 방지막을 치우고 미수습자 흔적 조금이라도 그 흔적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거 치라고 그것만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안 돼 있죠. 오자마자 뻥뻥 뚫러놨죠. 막 새 나가죠. 근데 막상 거기 지금 바다에 띄워놓고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또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그 꽃다운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은 대신 목숨 내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가 패기치지 말고 살아남아서 뭘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고 싶었던 17개, 18개 그 촛불이 켜진 케이크 이제 우리 사회에 촛불이 되도록
환하게 우리 사회가 좀 정상의 사회, 공정한 사회로 됐으면 좋겠고 그 광화문의 그 희망의 촛불이 미수습된 유가족 분들에게도 환하게 비춰졌으면 그런 마음이에요.